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켰네요. 요즘 논다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 제가 다우 이론까지 했으니까. 여하튼, 오늘은 약간 번외편으로, 손절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52강 손절매입니다. 52강 손절매. 그죠? 일단은 제가 요거를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95%가 있는, 오늘은 어떤 차트에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손절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절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조금 전달해 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소제목이 95%가 읽는다. 그리고 복리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가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 네 번째, 결국엔 손실 최소화가 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절매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95%가 읽는다.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건 실제 있는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95%의 주식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말하는 겁니다. 95%의 일반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손실이 난다. 실제 통계예요. 그리고 한 3에서 4%의 3에서 4%의 일반 투자자는 현상 유지를 한다. 그리고 1에서 2%의 일반 투자자만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 이건 장기적인 겁니다.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그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95%의 일반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모아놓으면 95%, 95명은 종국에는 잃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1, 2%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통계입니다. 95%의 투자자들이, 이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주식은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건데, 근데 어떻게, 그럼 50%는 벌고 50%는 잃어야지. 그런 이제 아주 간편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95%의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는가? 그거를 저는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주식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다. 95%의 일반 투자자가 장기적 손실이 나는 이유는 주식에, 이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에 대한 오해와 무지, 즉 제대로 모르면서 무식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일반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저도 이거 공부한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주식이 어떤 A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요거가
제가 사고 나서 투자자가 사고 나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50%가 하락을 했어요. 자, 내가 주식을 여기 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50%가 올랐습니다. 5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 수준에서 다시 또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50%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가 올랐고 또 50%가 내렸으니까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때려 치우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든 뭐든지 간에,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든지 간에 50%가 오르고 나서 그 뒤에 다시 그 수준에서 다시 50%가 빠지면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주식 때려 치워야 됩니다. 결과는 25% 손실입니다. 25% 손실. 그러니까 50% 상승 이후 다시 50% 하락은 25% 손실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계산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1.5 하면은 50%를 제가 먹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됐어요. 그죠? 1500만원이 됐는데 이 1500만원에서 다시 50%가 빠집니다. 그죠? 반토막이 났으니까 곱하기 0.5 하면 7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오르고 다시 50%가 내리면, 그러면 본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25%가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음에 50%를 먹은 거는 1000만원에 대한 50%였지만 50%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50%가 그 이후에 하락을 한 50%는 1500만원에 대한 50%를 잃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25%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즉 복리의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틀 연속으로 A라는 주식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가 30%지만 그냥 상한가 무시하고 이틀 연속으로 마이너스 50%가 두 번 연속 연달아 터졌다고. 그러니까 반토막이 이틀 연속으로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날에 50%가 하락을 하고, 그죠? 그 다음 날에도 또 마이너스 50%다. 그러면은 설마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0% 잃고 그 다음에 또 50% 잃었으면은 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주식 때려 치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75%의 손실이 납니다. 이 경우에 75% 손실이 납니다. 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날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곱하기 0.5죠. 그럼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500만원에서 다시 또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곱하기 0.5 하면 25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뭐다? 75%의 손실이다. 그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단순한 산술적인 수익률의 합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리로 움직인다.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계속 수익을 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이. 그죠? 근데 같은 기준으로 10%를 벌었다가 10%를 잃었다가 또 10%를 벌었다가 잃었다 이걸 반복을 하면 손실률이 더 커져요. 본전이 아니고. 요거를 이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주가의 움직임은 단순 산술로 계산하면 안 된다. 복리 계산을 해야 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잃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그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뭐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자, 삼성전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 마이너스 50%가 돼버렸단 말이죠. 반토막이죠.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는데 반토막이 났으니까 지금 500만원이 남았죠. 그죠? 근데 원금을 회복하려면, 원금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는가? 자, 50%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원금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는가? 50% 손실 났으니까 50% 이익을 본 본전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답은 100%. 100%의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삼성전자를 주식을 샀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곱하기 0.5 하면 500만원이죠. 이 500만원이 다시 내 원금인 1000만원이 되려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1은 내 원금이고, 자, 1은 지금 500만원이고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벌어야 내 원금 10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50%가 반토막이 났는데 50%만 오르면 내 원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또 50% 올랐다 그러면 곱하기 1.5죠. 그러면은 750만원이 되는 거예요. 뭐다? 50%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50%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5%인 겁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났으면 2배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100% 올라야 되는 거예요. 즉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가 뭐냐면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은 손실의 수준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복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의 손실이 났다. 1%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복구를 하는데 1%만 오르면 됩니다. 1%의 손실이 났으면 1% 다시 오르면은 본전이 돼요. 이건 원금 이래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의 손실이 났다. 이것도 뭐 5% 수준만 오르면 원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의 손실이 났다. 10%의 손실이 나면 11%를 먹어야 됩니다. 11%를 수익을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의 손실이 났다. 20의 손실이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금까지 가려면 여기서 25%가 올라야 돼요. 내 만약에 95%, 여러분 95% 물리시는 분들 많죠? 코인 하시는 분들 95% 물렸잖아요? 그러면 무려 1900%가 올라야 돼요. 거의 20배가 올라야 됩니다. 내 원금까지 올려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가지고 뭐 알트코인을 하나 샀어요. 근데 95%를 잃었기 때문에 5%가 남았죠. 곱하기 0.05 하면 지금 5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50만원이 다시 1000만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 된다? 1900%. 1900% 곱하기 19 하면 한 9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1900% 이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2000%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95% 이상 손실이. 여러분들 주식이나 코인 하면서 10%도 먹기 힘들면서, 그죠? 이 1900%를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80, 예를 들어서 뭐 95% 너무 극단적이고, 물론 코인 하시는 분들은 95% 이상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80%를 잃었으면 실질적으로 올라야 되는 거는 400% 올라야 돼요.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원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50% 손실이, 아니 60%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60%만 다시 오르면 원금 되겠지. 천만에 말씀, 만만한 콩떡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안 올 가능성도 높고. 이게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내가 많이 잃으면 잃을수록 복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손실이 크면 클수록 복구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뭐다? 손실 최소화가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잃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뭐 월가에서 막 진짜 유명한 역사적인 사람들,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잡주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잡주 가벼운 종목들 있죠. 시총 낮은 것들, 그리고 뭐 세력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막 상한가 아니면 막 20%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떨어지면 마이너스 15% 막 20% 이렇게 갑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왜 이런 걸 좋아하시냐면, 내가 잃은 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먹기 위해서, 빨리 본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까딱 잘못해가지고 잡주가 마이너스 15% 20%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이러면 5% 먹기도 힘들어하면서 마이너스 20%잖아요. 그러면은 25%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실을 최소화한다, 즉 손절을 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손절을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이 먹지 않아도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우리 와이프가 카톡을 보내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방송 중이라고 해야 되나? 방송 중.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손실 최소화가 답이라는 거예요. 주가의 이런 복리적인 속성, 이 속성에 기인한 손익 비대칭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식 투자에서 진짜 1, 2%,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큰 수익을 올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빨리 뭐 20% 30% 먹기 위해서, 이건 투자라는 건 그래요. 리스크가 크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지,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기대 손실률도 높은 거예요. 하이 리턴이면 하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운이 나빠서 하이 리스크를 내가 온몸으로 떠안아 버리면, 그러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손실 최소화가 답이다. 정리할게요. 주가의 복리적인 속성에 기인한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를 보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큰 수익을 낼 것인가, 요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손절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종목에 2천만원을 다 몰빵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200만원을 잃는 거죠. 그럼 1800만원이 남아요. 근데 이 1800만원을,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빨리 손절을 해버리고 지금 더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다시 업비트 공지가 날아오네. 상승할 것 같은 종목에 빨리 갈아타면 이 남은 1800만원을 다시 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윤둥이라는 사람이 2000을 가지고 하는데 승률이 뭐 한 60% 된다고 칩시다. 내가 사는 거 중에 내가 매수를 하는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하면 6개는 수익을 보고 뭐 4종목은 손실을 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몰빵을 때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10%가 돼가지고 지금 1800이 남은 상태예요. 1800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이거를 빨리 손절을 해서 나는 어차피 승률이 50% 이상이니까 끊임없이 계속 또 다른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복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왜냐면 확률이 60%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손절을 안 하고 그냥 욱 쥐고 있어요. 내가 손해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러다가 1800만원이 1600이 되고 140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식이 하락을 하는 동안 내가 차트를 보고 내가 기업을 분석을 해서 먹었으면은 이 1800이 다시 2000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손절을 꾸준히 한다면 내 투자금은 계속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꾹 쥐고 있으면 이게 다시 내 원금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50%면 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훨씬 높은 수준, 마이너스 50%면 100%, 100%의 수익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은 이미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금으로 돌아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최소한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하고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이만큼까지 마이너스 50%까지 물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횡보를 하고 또 떨어지고 횡보하고 또 떨어지고. 왜?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내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 걸리는데 나는 승률이 60%다 이거죠. 차라리 이걸 여기서 끊어버리고 계속 꾸준한 매매를 했으면 이 시기가 아니라 이미 이 시기에 본전을 회복하고 오히려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절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손절을 해야만 내 자금이 계속 돌아가면서 기회비용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필요하다,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다, 네가 손절을 하라니까 손절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냐? 마이너스 5%일 때 손절을 해야 되냐? 마이너스 3%가 되면 손절을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어떻게, 일단 손절을 하기도 전에 이 마인드부터 좀 개조를 해야 됩니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팔면 오를까 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샀어요, 그죠? 근데 사자마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내가 여기 손절을 하면 나는 팔았는데 바로 반등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하는 방법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마이너스 몇 %에서 손절을 한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 손절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네가 손절을 하라는데 또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자, 매수. 그죠? 매수를 하면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너지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뭐가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순이가 삼성전자가 좋대요. 왜 삼성전자가 좋냐니까 뭐 잘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오른다던데 얼마 간다던데 이렇게 추천을 해요. 뭐 비트코인 얼마 간다는데 이렇게 옆집 순이하고 뒷집 철수가 막 좋대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걸 매수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 내 매수의 이유는 뭡니까? 그 순위가 좋다 해서잖아요. 근거가 안 되죠.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손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리딩방 같은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주식을 얼마에 사래요. 4,000원에 사래. 이 주식이 4,000원이 되면 사래요. 매수를 하래요. 근데 그 매수의 근거는 몰라요. 리딩을 받는 사람은. 뭐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을 해요. 이건 손절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매수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한다는 건 내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고 매수를 한 이유죠.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의 근거가 없어질 때 이때 손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마다 손절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샀어. 근데 어떤 뭐 A라는 근거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가 이 근거가 없어질 때 손절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또 B라는 또 하이닉스를 샀어요. 하이닉스는 또 여기 샀는데 이거는 삼성전자는 내 매수의 근거가 마이너스 5%가 이탈이 되면 매수의 근거가 사라진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 하락을 하면 매수의 근거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손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5%지만 어떤 종목은 또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채널을 보고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채널을 제가 일단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최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탈이 되고 저항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지지와 저항이 이 선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죠?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선이 아주 의미가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채널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끄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삼성전자를 구매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구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널을 본다고 했죠. 뭐다? 채널의 하단 섹터, 그죠? 채널의 하단 영역, 어디 갔노? 채널의 이 하단 영역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준으로, 채널을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된다? 이 채널이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내일 캔들이 한 3.7%, 4% 정도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내 매수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채널의 하단이었잖아요. 하단에서의 반등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채널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일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뭡니까? 내 매수의 근거인 채널의 하단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널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내가 파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죠?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한다. 그럼 뭐다?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의 개념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왜 그렇습니까? 요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상승을 했는데 이 전고가 돌파되지 않은 상태로 꺾이면 파동의 쇠약이죠. 수렴입니다. 여기는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하락 M 파동이 되죠. 그죠? 하락 M 파동. 그럼 뭐다? 하락 파동이 되는 거예요. 하락 파동.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 파동의 선행 I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면 나는 손절을 한다 이거.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 그럼 뭡니까? 그러면 채널 하단에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 저점이 깨져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면 뭡니까? 그럼 이번에는 내가 또 잡는다 그러면 이제는 채널의 기준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이 채널이 이탈이 되면 팔던가 아니면은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팔던가 손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솔브레인을 제가 인스타에도 인증을 했는데 솔브레인을 73,800원 종가로 잡았거든요. 이때 잡았어요. 요 종가에 잡았습니다. 솔브레인을. 제가 여기서 진입을 한 근거는 뭐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채널 하단부에서 돌아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리고 기업 분석을 했더니 기업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10월 4일날 요렇게 끝나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선에다가 걸어놨어요. 미리 자동 매매를 걸어놨습니다. 감시 주문을 걸어놨어요. 73,800원에. 근데 다음날 되니까 73,000 잠깐 다시 리플레이 다음날이 되니까 딱 73,000원 73,800원이 종가가 73,800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이탈이 되면 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자, 요 가격이 이탈이 되면 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샀으니까 뭡니까? 손실을 본다면 한 4.5% 정도? 4.5%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 내려가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종가 베팅을 하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77,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도를 해라라고 명령까지 넣어놨어요. 자동감지 주문을 넣어놨어요. 이게 손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점이 계속 높아졌는데 요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상승파동 계속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저점이 깨지죠. 그럼 뭡니까? 하락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팔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다음날 이제 22% 올랐는데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뜰 줄은 몰랐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손절을 걸어놨었는데 뭐 종가에서 그냥 바로 다음 시가로 바로 그냥 상승을 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다른 종목 볼게요. 제가 오늘 동성화인텍이랑 한국항공우주랑 SKC를 샀어요. 동성화인텍은 제가 산 이유가 뭐냐면 시간봉을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 선 여기가 뭐냐면 자 저항 뭐 또 저항 계속 저항을 받았던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요 라인에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맞고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 손절을 어디다 걸어놨느냐?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왜? 나는 돌파 매매를 한 건데 이게 다시 들어와서 이게 깨져버리면 그 뭐다? 파동이 하락 파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점이 깨졌으니까. 저점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저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앞으로 계속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손절을 걸어 놓은 거예요. 동성화인데. 그 제 매수 기준은 뭐였습니까?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가 돌파 매매를 한 건데, 이 돌파 매매를 한 게 유효하려면 이 저점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손절을. 즉, 내가 매수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매수의 기준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SKC 볼게요. SKC는 제가 잡은 이유가, 저는 채널을 이렇게 껐습니다. 하락 채널을. 그리고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하락 채널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전저가 이탈이 됐는데, 근데 단기 상승 채널, 물론 이 채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껐습니다. 단기 상승 채널을. 근데 여기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9,900원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왜?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좋고, 그럼 내가 먹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탈이 돼버리면, 그럼 뭡니까? 하락 M 파동이 되는 거죠. 하락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온 만큼, 대칭 이론에 의해서 내려온 만큼 더 내려간다. 대칭 이론은 뭐냐면 그 일목균형표의 그 가격론에서 N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N 계산법. 하락하고 조정받고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폭이랑 첫 번째 하락 I 파동이랑 두 번째, 세 번째의 하락 선행 I 파동이랑 하락 후행 I 파동이 1대1 비율로 내려가는 거. 그 이제 가격론에서 N 파동, N 계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손절을 걸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장 내내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걸어 놓는 거예요. 저도 걸어 놔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계속 이거 주식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샀어요. 한국항공우주를 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서 돌아 나간다고 봤어요. 채널 보시면 시작을 해서 저점에 시작해서 반등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8,800원에 걸어놨어요. 지금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37,900원이 이탈하면 손절이 나갈 거예요. 근데 요게 손실률이, 여기 샀는데 손실률이 2%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왜냐면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채널 하단에서 또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률 한 4%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냐면 이것도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 채널이잖아요. 채널 하단에서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종목마다 손절을 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매수의 기준이 다르니까. 지금 제가 테스를 지금 한 15% 정도 먹고 있는데, 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돌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끈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했으니까 그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내 매수의 기준은 이 지지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지선이 이탈 안 되는 이상 계속 들고 가요.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승 쐐기형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탈이 되면 저는 바로 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다가 이탈이 되겠죠, 언젠가는. 이게 지금 너무 각도 좋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누르고 갈 거예요. 이탈이 돼서 누르고 뭐 이렇게 가든가, 그죠? 지금 여기가 아주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이 된다. 그럼 저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돌아 나가면 다시 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제가 산다면, 여기서 산다면 제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왜? 여기 돌아 나가서 샀는데 이탈이 된 뭐다? 하락 M 파동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잡겠죠. 돌아 나간다면. 즉 내가 매수를 하는 근거, 그 근거가 깨지기 전까지 홀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JTC라는 거 있어요.
JTC가 제가 손절을 했다가 여기서 채널 여기서 돌아 나간다고 보고 샀는데 채널 이탈을 해서 제가 팔았어요. 매도를 했어요. 왜? 채널 이탈이 되는 순간, 전자가 깨지는 순간 하락엔 파동이니까. 그럼 아니나 다를까? 하락 파동 계속 진행됐어요. 이렇게까지 빠졌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손절을 못했다면 저는 마이너스 20%까지 물리는 거예요.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면. 물론 그 뒤에는 다시 상승했어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지, 이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서 손절 안 하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데, 내 기준이, 여기서 손절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저점을 찍고 돌아가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세선을 그어서, 내가 이 반등의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 그럼 뭐다? 이 채널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안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샀다면 채널 이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뭐다? 여기서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절을 잘해야 그 내 매수의 기준이 안 깨진, 특히 채널이나 하단 추세선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은 내 손절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매수에 대한 기준이 안 깨졌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NC소프트. NC소프트가 제가 이제 요 박스권에서 사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때 요 당시에 7월달에 그때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아이디어 올렸는데, 잘 보세요. NC소프트. NC소프트의 채널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하단이 안 깨지고 있어요. 계속 하단이 안 깨져요. 그죠? 이 채널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에서 돌아 나갔죠. 그래서 저항인데 또 저항이에요. 그죠? 똑같은 선이죠. 평행을 그어보면 계속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채널 하변을 기는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몇 퍼센트냐면 여기서 이까지가 260%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이 이 채널을 근거로 샀다. 여기서 산 사람이 이 채널을 근거로 샀다면, 그럼 이 채널이 깨지는 순간이 내가 손절을 하는 타이밍인데, 채널이 안 깨지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어마어마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280%, 300%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매수의 기준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는 그 고독한 싸움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좋다고 사고, 누가 언제 팔아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산 매수의 기준, 그 매수의 기준이 없어지는 순간이 내가 매도를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손절매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95%가 잃는다. 그 잃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복리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승 퍼센트와 하락 퍼센트가 같이 함께 나왔을 경우에는 손익이 비대칭하게 계산이 된다. 복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50% 벌고 50% 잃으면은 나는 본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25%가 손실이고, 50% 잃고 나면 100%를 수익을 거둬야 본전이 된다. 그래서 이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 때문에 손실 최소화를 하는 게 답인 거고, 그 손실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손절매가 필요하다. 근데 손절을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한 근거가 없어질 때 손절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많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한 근거가 없어질 때 익절을 하는 거다. 내가 매수를 한 근거가 계속 살아있다면 계속 홀딩을 한다. 그게 손절의 법칙이다.
즉, 얼마가 빠졌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돌파 매매를 했다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돌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샀다면, 내가 손절을 하는 거는 이란이 돌파를 한 게 다시 이탈이 되면, 그때 팔든가. 아니면은, 직전 저점이 깨지면서 하락엔 파동이 돼서 팔든가. 내가 만약에 눌림목 매매를 한다면, 그래서 반등해서 내가 여기서 잡았다면, 내 매수의 근거는 여기가 눌림목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저점이 이탈이 돼버리면 여기가 눌림목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게 언제 판단됩니까? 이 저점이 깨질 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손절을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의 근거가 없어질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 45분 동안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자 안녕. 오늘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와이프 데리러 가야 돼서. 잘자 안녕.